배심제 대상이 되는 건 정말 경범죄나 소액 사건이나 모든 것이 배심죄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어떤 사건이나 재판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대로 기존대로 검사가 또는 판사가 다 처리를 하는데 국민적인 공수처를 만드는 의도인 이른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나 아니면 국민적인 관심사 중대범죄나 중대사건이나 이런 것에 특정해서 배심제를 적용해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지금 뭐 평범한 경찰도 밝혀내고 있고, 우리 검찰에서 뭐 뇌물사건 이런 것들이 뭐 들통 나왔고 한 것들이 뭐 평범한 감남을려 경찰이 해낸 거지 뭐 공수처 비슷한 특별기관이 해낸 거 아니잖아요. SNS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도 있고 국민이 보는 눈이 있는데. 그렇죠. 배심제에서 대배심, 검찰의 기소나 수사나 기소, 그다음에 소배심, 재판 관해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결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헌 소지가 매우 크거나 어떤 이렇게 독재적인 어떤 그 요소가 굉장히 이렇게 우려되는 그런 공수처 같은 걸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배심제도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법부도 공정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정치권 입법부나 뭐 행정부도 반론을 제기하기가 힘들어진다. 이제 이런 또 장점들이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죠. 사법의 형태로 정치 보복은 하기 힘들다. 네. 대배심이 도입되면은 기소하는데 2, 3년씩, 조사하는데 2, 3년씩 걸릴 테고 네. 그 와중에 이게 동기가 불순하다 하면은 대배심이 걸르죠. 대배심들의 정치적 성향이 있을 텐데 이게 진짜 범죄가 아니고 이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이다 하면은 대배심들이 그거 못 골라낼까요? 하나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대배심이든 뭐 소배심이든 뭐 검찰 단계에서든 재판 단계에서든 일반 국민들이 법률적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제대로 판결이나 판단을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것 아니냐. 뭐 그런 데 대해서는 검사든 판사든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신다면 어떤 점에서? 그게 증거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내려오는 룰들이 있어요. 예. 뭐 전문 증거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막상 누가 그거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직접 불러다 물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증거 법칙들이 있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 뭐 물건을 팔고 샀다는데 뭐 매매 계약서가 없는데 좀 이상하다 뭐 그런 것 같으면 이 정도 믿을 수가 없다라든가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영미 같은 경우에 판례로 쭉 내려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의 제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라고 배심원들을 판사가 교육을 시켜야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배심원 너희들이 판결하시오 나는 진행이나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건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나 검사가 상당히 수준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변호사도 변론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죠. 배심원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쵸. 검사도 마찬가지로 배심원을 설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판사는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영미 소송 절차에서 배심원들이 증거법에 어긋나는 판결을 해왔을 때 판사는 그걸 이건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입니다 해가 유죄 판결입니다 해가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범 케이스로 해본 것에 대해서 법원이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실제 참심제에서 일반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판결한 판결 결과하고 판사가 판결한 결과 비교를 해봤더니 95%가 일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거의 일치하죠. 거의 일치하는데 무죄가 이쪽이 조금 많고 배심제도 이렇게 갔을 때. 그러니까 판사의 수준도 일반인들의 수준을 그렇게 안 넘어가요.
유신 시대에 그랬다잖아요. 또 뭐 50 시대에 그랬다잖아요. 정보부에서 와서 시키는 대로 재판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국민들도 뭐 예를 들어 배심을 한다 그럴 때 국민들 하나하나를 12명을 뭐 정치인들이 나서 가지고 야 12명 다 매수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 이론상. 근데 판사 한두 명이 아니라 배심원 12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는 강골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리고 배심원들은 여기 걸은 게 없어. 판사는 나 요거 뭐가서 잘리면 나 저기 가서 바꿈기가 딱 좋거든요. 옛날같이 변호사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용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판사로 밥 먹어야 되는 사람은 권력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리 보장도 된다 이거죠 배심제가. 그럼요.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이 자유로워지니까. 네, 아니요. 그거 저 어디 옛날에 70년대에 변호사 중에 유명한 분 계세요. 그거 그 군법회의 사무실에 그 법정에서 이게 민주국가에서 되는 얘기냐고 저 사람이 민주추사라는 등 이 말씀을 하셨다든가. 그랬다가 법정에서 바로 저 육군교도소로 끌려갔던 분이 계세요. 아직도 사회 생존하신데 그분이 그런 기계가 가능했던 거는. 사실 변호사 해갖고 뭐 하지 랄랄랄라 하고 뭐 어쨌든 평소에 굉장한 희소성이 있는 특권 계급이었으니까 변호사 자체도 네. 권력에 저항해도 하실 거 없었어요. 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근데 지금 저희도 여기 이렇게 서초동 가보면요 월급 주기 걱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저는 뭐 그게 반드시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정의를 위해서 권력을 들이받고 나설 수 있는 게 최후의 보루가 사실은 변호사입니다. 예. 그죠?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게 기본 태생적으로 권력하고 반대에 있잖아. 권력하고 같이 가는 변호사는 그게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지 변호사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 대기업에 반대해서 정부에 반대해서 없는 사람들의 입을 여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뭐 심지어는 뭐 도둑을 위해서도 살인자를 위해서도 할 말은 할 수 있게 하는 게 해주겠다는 게 이 법치국가의 결단인 거거든요. 너무 힘들면 이 사람들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값싼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예. 어느 시대건 간에 어느 시대건. 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예, 이길 수가 없죠. 근데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평생 배운 게 그 수사 재판 그거기 때문에 사업하고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나와서 뭐 개업하고 그래도 뭐 속칭 정관예우 다 해갖고 뭐 처음에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업적인 마인드에 눈 뜨지 않으면은 한 2, 3년 지나면은 미미해지고 어떤 사람은 망해 있고 그래요. 최종적으로 이제 타락한 게 이제 어느 뭐 여자 변호사님이었지. 네. 근데 잘못하면 그렇게 양심의 긴장을 안 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자기들도 다 알아요. 이제 겁나는 거지. 네. 그럴 때 너 이제 저기 우리 말 듣고 여기 저 어디 좋은 자리로 다닐래? 아니면 너 저기 저 어디 서울에서 먼 저쪽에 가고 좀 오랫동안 계실래? 아니 그래도 강골들은 옛날 같으면 그렇게도 했어요. 아이씨 저지 나 그냥 출세 안 할란다. 이런 사람들은 있어. 네. 그런 용기 있는 사람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냐 아니거든. 그렇죠. 그죠? 인사부리 거의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이고 자기 작은 인사부리에게 화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 공수처 말 잘 들으면은 이제 뭐 좀 잘해주겠다 뭐 그러면은 뭐 다 넘어올 수밖에 없지. 일단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19회 일부에서는 이 조국 씨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사법개혁의 공수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히려 이거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퇴행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배심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에게 사법 권력을 돌려주어서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19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